네, 이런 경찰들의 노고 덕에 33년 만에 용의자 특정, 그러니까 이제 첫 발을 뗀 겁니다.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는데요. 일단 김 팀장,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부산 교도소에 가서 범죄심리 분석관을 보내서 계속해서 이춘재와 면담을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어제 1차 면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춘재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자신은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는데요. 경찰은 지금 57명으로 된 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앞으로 이춘재에 대한 면담을 지속 이어갈 걸로 보여지는데요. 실제 이춘재가 해당 그 연쇄살인 사건이 벌어진 화성에 있었는지, 그 당시의 사건과 관련성이 어떠한지 좀 더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또 법률 자문가를 통해서요, 또 이제 여죄 등을 더 추궁할 계획입니다. 네. 위원님, 누구보다 잡히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분인데 만약에 이춘재 딱 마주한다면 어떤 점을 가장 묻고 싶으세요? 단 한 번이라도 범행을 하면서 죄책감을 느껴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죄책감을 느껴본 적이 있는지 아마 형사들이 대신해서 물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윤희 프로파일러께서는 아무래도 또 프로파일링 전문가시니까 또 확인해보고 싶은, 솔직히 그 화성 연쇄살인범만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확인해보고 싶은 그러한 것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실제로 먼저 만나서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실제로 심리 분석관들이 투입됐을 때 어떤 사건에 관련된 질문들을 뭐 하나하나씩 하진 않을 겁니다. 일단 부인을 할 테니까요. 그때 질문에 대한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어떤 심리 상태를 보이는지, 어떤 정서를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이것들을 아마 캐치를 해서 이것들을 수사관들한테 아마 전략 같은 거, 심리 전략을 할 때 아마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33년 전 일이잖아요. 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연쇄살인범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패턴이 있다라고 하고요. 범행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범행을 하고 나서요. 그 심리적 냉각기가 있습니다. 그 심리적 냉각기 때 무엇을 하냐면은 어쨌든 수사가 자기한테 좁혀오는 기간 때문에 그 심리적 냉각기가 생기는데요. 환상을 계속 되짚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진 못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다 뭐 시간, 장소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그런 부분에서 기억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끌어내고 어떤 그때 정서, 뭐 감각 같은 것들을 어떻게 프로파일러들이 끌어낼지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궁금한 게 지금 교도소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이제 경찰 수사에 앞으로 계속 임하게 될 테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네. 그런데 문제는 교도소에 있었기 때문에 뭐 가족이 선임을 해주지 않는다면 선임을 할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재판에서는 말이죠. 본인이 선임을 안 하면 국선 변호사가 이제 변호인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근데 수사에서는 아직은 그렇게 이제 국선 변호사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 사건은 말이죠. 이 사람이 물론 이제 용의자로 보이지만 다만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5차, 7차, 9차의 DNA가 지금 일치한다는 것 뿐이지 나머지 범죄는 또 모르는 것이고 그렇죠. 또 지금 아까 O형과 B형 그 혈액형이 달랐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중요한 점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그 혈액형이 왜 달랐는지 다시 말해서 처제 그 사건에서는 O형으로 나왔는데 지금 이 화성 사건은 B형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이춘재가 혹시라도 진짜 범인이 아닐 가능성을 우리가 또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더라도 이춘재는 변호인이 좀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수사가 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국선 변호인을 좀 붙여주는 것도 가능하겠고 혹시 또 때리는 사람이라면 이춘재를 변호하는 것은 무료라도 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일각에서 공소시효가 일단 지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 수사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춘재가 이건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내가 조사에 임할 의무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이 있던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은 뭐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지만 공소시효라고 하는 것은 기소를 못한다는 것이지 수사를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군요. 원래 수사의 목적은 실체 진실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반드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원래는 그 범인을 처벌하는 것을 특별 예방이라 하고 일반인들에게 경계를 삼는 것을 일반 예방이라 하는데 이 사건은 일반 예방의 측면에서
그리고 앞으로 수사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의 실현을 위해서 네. 반드시 수사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춘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거 화성 연쇄 살인 사건뿐만이 아니라 다른 추가 범죄가 있지는 않은지 이 부분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각에서 91년도에 청주 여고생 살해 사건이 있었는데 네. 이게 화성 연쇄살인범, 그러니까 이춘재가 저지른 게 아니냐 또 이런 의혹이 일고 있다고요. 네, 이 관련성도 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때 살해된 여고생의 특징이 속옷으로 입을 막았고 또 양손을 결박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서 희생된 여성들의 발견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겁니다. 한마디로 범행 수법이 유사한 건데요. 해서 보면 이 사건이 여고생은 청주에서 살해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춘재가 청주, 화성이 아닌 청주로 근거지를 옮겨서 또 다른 사건을 벌였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성, 청주 지역만 다를 뿐이지 지금 보면 네. 뭐 양손을 결박한다든가 특징이 비슷해 보이는데 위원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예, 이거는 좀 비슷해 보입니다. 상의를 벗겨놓고 하의만 입혀놓은 상태라든지 양손을 스타킹으로 묶어놓은 상태. 네. 아마 이것도 결국 매듭하고 연결이 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사체를 항상 유기했다고 그러잖아요. 감췄다고, 은닉했다고. 이 여고생 같은 경우도 공사장에 있는 콘크리트 관 속에다가 숨겨놨어요. 본인이 그 성폭행을 할 때 콘크리트 관에서 한 게 아니거든요. 네. 다른 장소에서 성폭행을 하고 난 다음에 살해를 하고 그 다음에는 구태여 그 사체를 은닉을 했어요. 네. 콘크리트 관으로 들고 가서. 그래서 이런 부분 등을 볼 때는 화성 사건하고 유사한 부분이 상당 부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하나 사건이 있습니다. 굉장히 또 유사한데요. 특히 여고생이 살해되기 하루 전날 사건이었다면서요? 네, 그것도 청주에서 일어났었고요. 또한 저녁 8시 30분경이 바로 하루 전입니다. 네. 그때 이제 30대 여성이 어떤 남성에게 끌려갔는데요. 그래서 그 하수관으로 끌려가서 성폭행을 당했는데 네. 이때도 결박이 피해자의 소지품에 의해서 또 스타킹에 의해서 되었던 점이 있고요. 또 금품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지와 현금 한 12만 원을 금품을 갈취를 당했었는데 이때 그 한눈을 파는 사이에 손발을 풀고 탈출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경우에는 생존을 하신 건데 어쨌든 굉장히 이 부분에서도 유사점이 엿보이네요. 예, 수법이라든지 뭐 이 범행에 이르는 과정, 이 사람이 그 요구하는 어떤 범행의 태도, 양태가 거의 비슷해서요. 네. 아마 이거는 화성 사건을 뭐 추리고 난 다음에는 네. 반드시 지금 말씀하신 이 두 건도 네. 연관성 여부를 경찰이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화성은 화성에서 벌어진 사건이고 이번 두 건 그리고 처제살인 사건은 청주에서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화성 사건도 청주에 있으면서 뭔가 이동을 하거나 뭐 잠시 있었던 건지 아니면 뭔가 근거지를 옮긴 건지 추정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이 부분은 아마 이 이춘재 조사 과정에서 실제로 거주지가 어디였었는지 확인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확실한 부분은 화성이든 청주든 이 사람에게 익숙한 지역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 자신이 익숙한 장소에서 자신이 익숙한 패턴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누리꾼들은 아내가 가출했다고 하니까 아내도 살해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확인된 게 있습니까? 가능성 있는 얘기죠. 이 아내는 가출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춘재가 아내가 가출한 것에 대한 복수심으로 네. 처제를 집으로 불러서 죽였다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아내도 가출이 아니라 혹시 살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뭐 저는 청주가 고향인데요. 이 이춘재의 어떤 고등학교를 어디서 나왔는지 어디가 고향이고 이런 것들을 좀 밝혀서 이 사람의 주거지라든지 생활 형성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서 그 주위에서 발생된 미제 사건 네. 이런 것들도 수사를 계속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네. 어쨌든 이 사건은 그 개구리 사건과 대구에서 그 사건과 비슷하게 우리 국민들한테 굉장히 그 슬픔을 준 사건인데 이번에 해결이 된다면 좋겠고 나머지 미제 사건도 이번에 많이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밝혀야 할 진실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진실은 밝혀도 현재로는 단죄할 수 없는 현실인데요.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을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예, 2006년부로 91년 4월에 마지막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미 한 33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006년을 기점으로 해갖고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끼리도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지금 범인을 검거한다고 한들 우리가 법정에 세울 수는 없다. 법정에 세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네. 너무나 이 사건과 관련돼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1차적으로 우선은 그 희생당하신 분들이고요. 그 희생당하신 분들의 유가족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또 그 수사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용의자가 돼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받으신 분들이 참 많고요. 네. 또 더 나아가서는요. 저도 거기 수사에 참여했던 형사로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당시에 화성 시민분들 정말 묵묵히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그 수사에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면서 고통받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의 이 범인이 확인이 된다면 그런 분들의 모든 노력이나 희생에 의해서 해결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네. 건요. 그 1991년에 벌어진 사건이 2006년에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습니다. 네. 근데 2007년에 공소시효가 25년으로 늘어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아내 가출 사건이라든지 또 청주 사건 이런 것들이 혹시 이춘재가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런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2007년 이후는 25년이고 2015년에 와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혹시 그 추가적으로 네. 지금까지 나타난 화성 사건 10차 말고 더 범행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점. 네. 그래서 수사를 계속 이 사람이 어떤 범행을 했는지를 추적하고 해야 될 겁니다. 네, 희망을 잃지 않고 저희도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이춘재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중간에 가석방으로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지금 전하고 계신데요. 네. 실제 이춘재가 교도소에서 취재를 해보니까 모범수라면서요.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춘재는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있죠.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수감 중입니다. 부산 교도소에서 수감 중인데 지금 20년 넘는 수감 생활 동안 굉장히 모범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수감자의 같은 경우에는요, 4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워낙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모범적인 생활을 해서 지금 현재 1급 수감자로 분류되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손기술도 좋아서요, 도자기도 만들어서 교도소 내에서 출품하기도 하고 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전에 잔혹했던 범죄를 벌였던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지 않았다면 1급 모범수기 때문에 가석방으로 풀려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진짜 근데 이렇게 흉악범이 모범수가 될 수 있나요? 아까 그거는 그 답은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말씀하신 거하고 맥락이 닿을 것 같습니다. 네. 내성적인 성격에다가 어떤 본인한테 자극 기제가 없으면 평상시에 온순하고 또 신체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능동적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그 성향을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아마 모범수로 가능하다는 생활하겠죠. 말씀이시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 무기징역 받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모범수로 해가지고 23년에서 27년 사이에 나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잖아요. 전략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근데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화성 연쇄 살인범 그리고 이춘재를 보면 뭔가 살인에 중독된, 그러니까 하루라도 살인을 저지르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게 연속해서 저지르는 거 보면. 그런데도 이 갇힌 공간에서 얌전히 생활하는 게 가능한가요? 근데 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영화라든지 드라마에서 나오는 연쇄살인범들의 다 충동을 못 이기는, 살인 충동을 못 이기는 것처럼 그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기간이 30년, 40년 만에 살인을 저지른 연쇄살인범도 맞아요. 있거든요. 그 부분은 자신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고 그 성적 환상을 자기가 얼마나 되새기면서 그것을 만족할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근데 자신의 조건들, 사회생활 자체 때 내성적이었고 사람들한테 위축돼서 지냈다라는 거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걸 대처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범행이 있을 때는 자신의 어떤 충동성이라든지 공격성을 다 드러낼 수 있는 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아직까지는 잘 조절하고 있다고 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가석방 많은 국민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예,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무기징역이라 하더라도 가석방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수용 태도가 좀 아까 좋다고 말했는데 그거보다는 범죄의 재질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이춘재가 지금 화성 사건 여기 연관돼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밝혀진다면 가석방은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또 한 가지 궁금증을 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물론 지금 처벌은 할 수 있습니다만 고의 정도 신상 공개가 된 것처럼 네. 만약 이춘재가 화성 연쇄살인범이 맞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신상 공개가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오늘 네. 경찰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오늘 오전 경찰이 신상 공개에 대해서는 지금 법률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이 용의자의 얼굴을 공개할지 이 검토하는 것 자체가 진실 규명을 위해서 굉장히 경찰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 이 법률 검토를 통해서요 용의자의 신상이 공개될지 얼굴이 공개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사실 고의 정도 신상 공개에서도 본인의 얼굴 들기 전까지는 저희가 못 봤잖아요. 그러면 이춘재도 비슷해질 것 같은데요. 교도소 안에 있잖아요. 이춘재 같은 경우는 지금 무기징역을 수용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 이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볼 수 있는 그 가능성은 희박하죠. 네. 다만 수용자들은 들어가면서 다 그 머그샷을 찍습니다. 네, 그 찍어준 거를 저는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범인이라면 어떤 불법적인 그 사안이 있어서 문제가 되더라도 그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알아야 되고요. 네. 네, 그렇고요. 아마 그런 노력 하지 않아도 경찰이 하지 않아도 이춘재가 맞다면 언론에서 어떠한 형태로건 그림 나올 겁니다. 네. 공개는 알겠습니다. 공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공익을 위해서 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있지 않은 국민들, 더 나아가서 가슴속에 묻고 끝까지 추적해 오신 모든 경찰분들께 이 기회를 빌어서 경의를 표합니다. 또 꽃답지 않은 나이는 없다고 하죠. 꽃다운 나이 가족들을 뒤로하고 공포 속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많은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